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존경하는 한국국방외교협회 권태한 회장님 모시고 오늘 부천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께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 현실, 북핵 위협으로 아주 지금 우리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에 대해서 전문가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외교협회 회장 권태헌입니다. 저는 한국국방외교협회는 지난 2017년도 저희 국방부에서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5대양 6대주 해외에서의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희 국가 안보 목표 또 국가 이익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입니다.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자, 회장님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엔사가 뭐예요? 유엔 사령부는 최근에 저희들이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에도 불구하고 중국 러시아의 반발로 인해서 유엔의 어떤 제재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유엔에 대한 신뢰가 조금 저하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국제연합이 창설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국제연합에 의해서 북한의 불법 침공에 대해서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저희 16개국을 비롯한 군대가 파견이 돼서 사실 6.25 전쟁을 저희들이 그 자유를 지키게 한 그 주역이 바로 유엔 사령부입니다. 와, 엄청난 의미네요. 예, 그럼 그렇죠. 우리는 유엔사 하니까 그냥 유엔 사령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실은 대한민국의 분단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과 아주 밀접한 그런 방어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엔사는 한반도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뭐 뉴스에는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엔사의 가장 큰 역할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인천 상륙작전이죠. 예. 메가더 사령관이 당시에 유엔 사령부는 이제 일본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낙동강 방어선에 위치해 있는 정말 백척간두에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출발 지역이 바로 일본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엔 사령부는 최초에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천 상륙작전 성공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유엔 사령부를 대한민국에 설치를 하고 일본에는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7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6.25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은 육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본에는 제7함대가 요코스카의 해군, 그리고 요코다에 있는 제5공군,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쓰리맨 제3 해병 원정군, 이렇게 해서 해군과 공군, 해병대가 일본에 위치해서 전시가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16개국이 다 유엔사 후방기지를 통해서 저희 한반도에 투입이 되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유엔 사령부와 유엔사 후방기지는 지금 말씀하신 유엔사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전체적으로 하나로 저희가 봐야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전구다. 그래서 한반도와 일본은 하나의 전구로 미군 입장에서는 유엔군 입장에서는 하나의 전구로 저희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김정은이다라고 한다면 주한미군도 강력한 주한미군 2만 몇 명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유엔사도 상당한 그래서 억지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당연하죠. 현재 한국에는 28,500명 그리고 일본에는 약 5만여 명의 52,500명의 그런
주일 미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25 전쟁을 유엔이 결의한 유엔군의 파견에 의해서 불법 남침을 저지를 했지만 그 이후에 분단 이후에 70년 이상의 평화를 지켜온 가장 주역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1978년도에 이루어졌던 한미동맹에 의한 네. 한미연합사가 네.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배경에는 유엔을 비롯한 유엔군이 있죠. 유엔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정전 관리를 하고 지난 70년 이상의 평화 체제를 한반도 정전 체제를 관리해 왔다.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택시를 탔는데 이제 택시 기사분께서 뭐 많은 얘기들 하셨지만 유엔사가 이제 뭐 해체라고 그랬나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을 만나서 제가 한 10분을 얘기 들었는데 곤욕을 치렀는데 그 만약에 유엔사가 한반도에서 그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안보에는 확실히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겠지요. 부정적인 영향 정도가 아니죠. 생존의 문제인가요? 그럼요.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그 지침돌이, 디딤돌이 바로 유엔 사령부죠. 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유엔사 문제를 실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평화가 계속 지속되니까 망각하고 있고 잊고 있었던 경향이 있는데 오늘 그런 전문가를 모시고 이런 유엔사의 어떤 역할, 기능 그리고 유엔사의 어떤 그 역할에 따라서 한반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그 확실히 좀 듣게 되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유엔사 후방 기지는 일본에만 있는 거죠? 유엔사 후방 기지가 일본에 7개 기지가 있죠. 7개 기지가 있는데 만약에 북한으로부터 이렇게 침공을 당하면 그 유엔사에 있는 그런 그 주일 미군하고 그런 군수물자나 병력들이 한반도로 오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해가 정전 70주년, 6.25 정전 70주년 그리고 네. 한미동맹 70주년에는 굉장히 뜻깊은 네. 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유엔사의 기능은 평시에는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를 그대로 네. 유지하는 데 있고 어떤 유사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 저희는 미국을 비롯한 17개국이죠. 네. 16개 참전국들이 언제든지 한국에 참전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엔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호주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각국의 대표들이 다시 한번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의견을 나누고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유엔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군사 전문가들이 아니신 그런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유엔사 하면 그 판문점에서 뭐 이렇게 복장 입고 권총 차고 있는 뭐 그분들 생각할 수도 있어가지고 실은 유엔사가 어떤 거대한 어떤 그런 힘을 가진 그런 그 집단인데 대한민국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큰 그 지킬 수 있는 큰 어떤 존재인데 단순히 그냥 판문점에서 그냥 딱 그냥 권총 들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근본에 아마 유엔사의 어떤 개념적 정의 그리고 어떤 역할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죠. 요즘 이제 최근에 북한의 핵 미사일 이런 위협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큰 변화가 실제로 저희 수도권이 2분 30초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도착을 합니다. 2분 30초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동경에 7분 30초죠. 네. 그러니까 그 시간 이내에 사전에 예측을 해서 그 탄도미사일이 도착하기 전에 요격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것들을 사전에 그 미사일 발사 지역에 대한 타격을 할 필요가 있죠. 자, 한번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분 30초 이내에
미사일이 날라오면 대한민국이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죠. 이번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네. 공격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약 1000여 발의 미사일을 미사일 디펜스에 의해서 그거를 다 막을 수 있겠는가. 특별히 미사일뿐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장사정포, 방사포에 쏘고 막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아이언돔이 과연 그런 100%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데는 아마 뭐 대답은 명확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축 체제, 킬체인을 비롯한 그 삼축 체제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북한이 핵을 소형화하고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한다면 핵이 서울이나 아니면 동경에 도착해서 그 타격을 받은 이후에 전쟁에 승리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선제적인 타격이 중요하죠. 선제 타격. 선제 공격이 아니라 징후가 선제 보이면. 타격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제 공격은 내가 먼저 기습으로 그렇죠. 상대를 예, 공격하는 거지만 선제 선제 타격을 타격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적이 타격 기습을 공격할 그런 우려 징후가 있을 때 그거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을 선제 방어적 타격이라고 개념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일본이 GDP 1%에서 2%라는 천문학적인 그런 방위비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평화헌법에서의 적기지 공격 능력 여기에 대한 굉장히 유보적 입장을 가져오다가 작년 12월 달에 전략 3문서라고 이야기하죠. 네. 국가안보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네. 그리고 전력 증강을 하는 방위력 정비 계획을 이제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네. 이제 일본도 일본 동경에 대한 그런 북한의 핵의 타격 징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전에 이제 6.25 전쟁 때 중공군이 막 인해 전술로 몰려왔잖아요. 우리 일반인들 속담에 그 맷집에는 장사 없다는 표현처럼 북한이 막 물량으로 막 이렇게 쏘아대면 현실적으로 다 방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한번 군사적으로 한번 평가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시설을 이제는 조금 전 세계적으로 좀 시선을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야를 새롭게 가져볼 필요가 있죠.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반도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남북 관계만을 이야기하지만 네. 사실은 저희 시야를 조금 돌려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그렇죠. 전쟁이 이제 2년을 넘어가고 조금 있으면 2년을 넘어가게 됩니다. 참 놀랍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장기 집권의 그런 권위주의라는 어떤 야욕 이런 것들이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죠. 그리고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을 그렇게 전격적으로 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초전에 무력화되려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국제 안보 정세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안보 정세를 본다면 이제 굉장히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그 변곡점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더 이상 이 지구상에는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담보할 수 있는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없다. 미국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또 이스라엘 전쟁을 보더라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 전쟁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 개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한반도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 또 그런 안보 정세의 불안정 이것은 단지 남북한 관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변의 굉장히 불안정한 여건 가운데서 특별히 최근에는 중국과 대만의 그런 해협에 여러 가지
불안정 이런 문제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것도 중요하죠. 일례로 저희 대한민국도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닌 게 포탄 한 30만 발인가 그 정도가 이제 우크라이나로 지원이 됐고 지금 러시아도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뭐 아직 뭐 명확하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뭐 미사일 기술을 이렇게 이전했다 그런 기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대한민국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실은 그 제3자는 아닌 격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처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전쟁이 우리가 그러니까요. 무슨 네.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맞습니다. 무리가 됐던 분들도 계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최근 우리가 그 한미일 정상이 있었던 지난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했던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공동선언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시야를 좀 넓힌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국제안보 정세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인도 태평양이라는 그렇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부터 저렇게 강대국 간의 강대강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충돌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충돌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위험한 지역이 어딘가 이렇게 미일 공동 그 연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제일 첫 번째가 남중국 해전, 그리고 대만, 중국, 그 대만 해협 양안 문제,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생각구를 중심으로 한 일중 간의 영토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이네 지역이 굉장히 그 미중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보통 초강대국 미국, 그러니까 미국은 1년에 군사비를 국방비를 8,500억 달러 이상을 씁니다. 중국은 2천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실 수십 년 동안 군사적 우위에 있던 미국을 상대로 중국이 과연 군사적으로 승부를 걸 수 있을까라는 데에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작년까지 미국에 있는 많은 연구소에서 했던 결과를 보면 시뮬레이션이죠. 전제 워게임이라고도 네. 하고 그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보면 다 중국이 100% 승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실질적으로 미국이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대테러 중심의 그러한 군사력 건설, 그리고 전 세계 패권에 대한 군사적 패권에 대한 내용을 러시아와 INF 조약을 했죠. 네. 500km에서 5,500km에 달하는 네.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한 것들을 전부 생산하지 않는 그런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미국과 러시아가 그러한 협약을 준수하고 있는 사이에 사실은 중국은 그 협약의 예외적인 조건으로 그리고 미국과 서방이 이 대테러 중심으로 중동, 파키스탄, 아프간 중심으로 나가 있는 그 사이에 사실은 1대1로 나는 전략적 네. 구상을 가지고 인도 태평양에 대한 진주 목걸이라고 통상 이야기하는데 네. 그런 전략적 구상을 했죠. 그 엊그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중국이 그 캄보디아 그 말라카 해협의 원유를 이제 그 고금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이 원유의 그 에너지 80%를 다 대외에 좀 수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들한테 중요한 아주 목이잖아요. 거기 그 캄보디아의 어느 항구에다 이제 엄청난 돈을 이제 투입해가지고 그런 그 정박지 해군 기지 같은 걸 항공모함도 이제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자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제 딱 여쭤봐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이나 이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이런 뭐 지금 뭐 미국 편에 서야 된다, 누구는 또 아니다, 뭐 떠오르는 중국 경제적으로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어떤 선택의 강요를 받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뭐 생존과 경제 안보 이런 현실로 봤을 때 전문가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가장 그 현명한 처신이 뭔가요? 뭐 옛날에 뭐 광해군은 등거리 외교를 하고도 했지만 그 전문가들이 보실 때는 가장 현실적인 외교 정책이 뭔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국제 안보 정세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인도 태평양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은 오늘날 미국이 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EU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리고 우리도 작년 12월 달에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죠. 하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는 거죠. 항해과 그렇죠. 항행의 자유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제 전문 용어로는 시레인이라고 그렇죠. 해상 교통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나 우리나 무역의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은 우리의 생명과 같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인도 태평양 전략이 가장 중요한 개념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의 반대입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도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통상적인 모든 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지만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그러한 것들이 어려울 때는 유엔이나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협상을 하죠.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대상이 바로 대한민국이죠. 우리는 1950년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의해서 북한의 김일성에 의한 불법 남침에 의해서 지금도 1000만 이상 가족이 있고 전후 폐허된 나라 가운데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선친들 또 희생이 있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북한에 의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그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 안보 환경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윤석열 정부의 어떤 안보 외교 정책이 뭐 정치적인 그런 어떤 걸 떠나서 지금 외교 안보적으로는 여론조사에서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미중의 그런 군사적 충돌 가운데 세계 초강대국인 군사 초강대국인 미국이 중국에 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사실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미국 국방부가 2025년 예상되는 아까 말씀드린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 해협 문제 그리고 생각국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미중 군사력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미 국방부 보고서에 의하면 우주력 앞으로 장차전을 주도하는 우주 사이버 그리고 항공 그리고 해상 전력 그리고 육상 전력 다 비교를 했는데 중국이 상대적 우위에 있는 거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미국이 우위에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4개 지역에 한해서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다소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분야가 있죠. 중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1800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이 지역에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제로입니다. 굉장히 큰 위기죠.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밸런스가 안 맞죠. 가장 중요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데 그런 위기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변화가 있고 그러한 위기 가운데 탄생한 것이 바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인도태평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쿼드라고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가장 중심은 쿼드다. 그 나라는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와 협력을 하고 네, 그래야지. 또 1대1로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을 하고 밴드웨이드를 잘하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인도 태평양 차원에서는 네. 미국과 협력을 하죠. 그 의미는 쿼드가 인도 태평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지만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지만 인도는 군사적 분야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제 안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각국의 국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성 요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쿼드를 가지고 인도 태평양의 기존 질서를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막는 데 굉장히 제한이 된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오커스죠. 그렇죠. 오커스는 A가 의미하는 것처럼 오스트레일리아, UK, 영국, 그리고 US,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과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오스트레일리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하는 모든 전투에 전투 부대를 파견한 나라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군사적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지정학적인 여건을 보면 태평양 지역에 중심이 가 있죠. 정작 가장 문제가 되는 이 네 개의 충돌 우려될 수 있는 그런 지점, 그리고 이 지점에 있어서의 군사력 균형을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나라가 어딘가, 그게 바로 한국과 일본이라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또는 대한민국 또는 그 일본 입장에서도 이 삼축 동맹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한미일은 뭐 동맹은 아니고요. 동맹은 아니고. 네, 그렇죠. 왜 그렇게 돼 있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죠. 왜냐하면 한미 연합사라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고, 험프리 기지가 미군의 해외 기지 중에서 가장 잘 돼 있는 기지죠. 최대 기지고. 그리고 미일 동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미국이 글로벌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경제 대국 일본이 미국을 지원하는, 그래서 유엔사 후방기지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일 동맹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는 필리핀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국가들은 국력이라든지 군사력이 이렇게 크지 않지만 벌써 한국만 해도 글로벌 파이어 파워, 미국에서 평가하는 군사력 평가 기관인데 한국이 세계 6위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세계 5위였다가 지금 8위로 좀 밀렸지만은 앞으로 3, 4년 후에는 세계 4위의 그런 군사력, 군사 강국으로 대두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죠. 국력 측면에서 보면 GDP 세계 1위인 미국과 3위인 일본과 우리도 GDP 10위 이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미일 강력한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한 한미동맹, 그리고 미일 동맹,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죠. 생각 문제는 일본에 있어서 중국의 그런 위협에 대해 직면하고 있고, 또 북한의 미사일 직면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마찬가지로 북한 그리고 잠재적인 주변의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안보적 위협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공동적인 변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질문의 원점으로 들어가 본다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그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발표 때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도 코저스라고 이야기하자. 코리아, 저펜, US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협의체로서의 코저스가 있고, 그리고 이 코저스는 저는 뭐 그 코저스라고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코저스 이니셔티브. 그래서 정말 이 한반도 북한의 핵을 비롯한 한반도에서의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주도권을 가지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그런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서 평화 안정을 지켜내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센카쿠를 비롯한 동중국해를 비롯한 그 지역에서는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레인이죠. 남중국해를 비롯한 대만 해역과 이런 시레인 해상 교통로의 그런 항행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또 우리가 그러한 많은 나라들이 한일뿐만 아니라 EU를 비롯한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구조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